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마치 알람시계라도 맞춰놓은 것처럼 초겨울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시기가 되면 다가올 계절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나간 계절에 대한 아쉬움이 오히려 더 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절색이 가득 묻어나는 영화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가을의 정취가 느껴질 수 있는 영화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을 돋는 영화들일 텐데요. 색색에 떨어지는 낙엽들, 그리고 만나거나 헤어지는 연인들, 이러한 장면들이 가을의 느낌과 함께 잘 묻어져서 더욱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영화들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시네마 천국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이 계절의 정취에 푹 빠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을의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결혼식을 지켜보다가 식장에 뛰어들어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자유로이 달려나가던 20대의 청년은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의 결혼식을 쓸쓸히 지켜보다 돌아서는 노년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For others say thou dost. 기품이 있는 영국의 귀부인으로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아왔던 이 여인은 언제 올지 모를 사랑을 외롭게 기다리는 노처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어쩌면 삶에서의 마지막 로맨스일지도 모를, 그래서 더 애틋한 이들의 러브스토리, 영화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입니다. 이 영화는 더스틴 호프먼과 에마 톰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멜러 영화죠. 근래 들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연령대가 높은 남녀 배우가 멜러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나게 되는 영화를 만나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갑고 또 두 배우의 조합이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요. 여기에는 이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쓰기도 했던 조엘 호킨스 감독의 역할도 대단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는 이혼이 일상적 풍경이 된 사회에서 매우 리얼한 설정과 스토리로 미국 남자와 영국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연하지만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런던의 가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느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광고 음악을 작곡하는 미국 뉴욕의 남자 하비. 디지털이 대세가 되면서 그의 아날로그 방식은 직장에서 무언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최대의 위기 상황인 이때 하비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합니다. 딸의 결혼식 축하 파티장에 도착한 하비. 오랜만에 딸을 만나서 기쁜 마음도 잠시 서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Dad, I've been thinking. And Brian's been a really big part of my life for the past few years. And I'm gonna ask him to give me away tomorrow. I'm sorry. 일에만 파묻혀 사느라 가정도 사랑도 모두 잃어버렸던 하비는 딸의 결혼식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공항에서 일하는 런던의 여자 케이트는 외롭게 나이만 먹어가는 올드미스인데요. Thanks. Bye. So you're Una's boss? Yes. 어느 날 후배가 갑작스레 마련한 소개팅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젊은 남녀들과 어울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흰 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늘어가도록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공허함은 이들에게 커져만 갑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는 무엇보다도 배우들의 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작품입니다. 두 배우 모두 각자의 매력을 작품 속에서 그야말로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남자 주인공인 더스틴 호프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배우죠. 이 배우의 나이가 벌써 73살, 졸업으로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3살인 남자 주인공이 멜러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여배우인 에마 탐슨도 어느덧 쉰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두 배우는 모두 세월과 삶에 지친 얼굴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중년과 노년의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영화에 아주 생생한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의 원제목은 Last Chance 하비, 그러니까 하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이 로맨스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라도 로맨스이기에 앞서서 이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게 될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멀리서 쓸쓸히 지켜보던 하비. 말없이 나와서 공항으로 향합니다. 뉴욕에서 하다 말고 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길이 막혀 비행기를 놓치고 우려했던 상황을 맞게 됩니다. No, sir. It's over. What? What do you mean? Another, please. 허탈한 마음으로 들어간 공항 카페에서 그는 케이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I'm sorry, by the way. For what? I mean, weren't you the gal who tried to ask me some questions and you were just doing your job and I was rude? I'm sorry. That's exactly. 사과로 시작된 둘의 대화는 점점 발전되어 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If it is, you can give me a little wider smile.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는데요. I always had this feeling in my stomach that they were a bit embarrassed by me. I mean, if you see him now with Brian, my daughter's stepfather, you know, it just makes more sense. I mean, they really look right together. No, No, Harvey, she it's doesn't want ridiculous you're not there. You have to go. They really don't want me. Harvey, she's your daughter and you're her father. You have to go. You come with me. No, I can't go to a wedding reception in bloody green polyester. Are you trying to get me to buy you a new dress on that frock? Is it a deal? Yes, yes. 이 영화를 보면 몇몇 부분에서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것은 노년의 남자가 설 자리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더스틴 호프만과 동갑내기인 배우죠. 잭 니콜슨이 주연했던 어바웃 슈미트가 떠오릅니다. 아내와 이별을 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서 그리고 이젠 결혼을 눈앞에 둔 딸 하나밖에 없는 나이든 남자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에서 말을 건네는 하비에게 케이트가 처음엔 쌀쌀맞게 응대하다가 서로 누가 더 불쌍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터놓게 되는 장면은 노팅힐에 아주 유명했던 저녁 식탁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죠. Well, the truth is, we can't have a baby. So, we're lucky in lots of ways. But surely that's worth a brownie.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화들보다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를 보면서 떠오르게 되는 작품이 하나 있죠. 마치 하비와 케이트가 30년 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면 아마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영화 비포 선라이즈입니다. 프랑스 여대생과 미국의 청년이 우연히 만나서 하루 동안 비엔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서로의 생각들과 사랑, 아픔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죠. 미국 남자와 유럽 여자가 우연히 만난다는 것, 그리고 만남에 제약된 시간이 있다는 것 등이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And we're not gonna call right or no. It's depressing. Yeah. Okay. Bye. 그렇다면 하비와 케이트 커플의 로맨스 결말도 이들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까요? 다시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로 돌아가서 두 사람은 결국 딸의 결혼 피로 연장에 함께 참석을 합니다. Brian,
Yes, Harvey? 그리고 하비는 그 자리에서 친아버지로서 딸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데요. But, and this is a tribute to you, Susan. Strong and determined and independent woman. And yet, you've kept your sensitivity and your vulnerability and your loveliness. My daughter, I toast our family. 또한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을 위해서도 용기를 내어봅니다. 열정만으로 사랑에 빠지는 나이는 훌쩍 지난 두 사람.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있는 그대로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로맨스를 만들어갑니다.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뉴욕 남자, 런던 여자의 황혼 로맨스는 과연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요? Why? Well, you did about 5 different. 이 영화는 매우 우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고 밝게 그리는 영화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가슴 따뜻한 영화인 거죠. 그것은 극 중에서 주인공의 이름인 하비의 성이 빛을 뜻하는 샤인이라는 것에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날씨는 우중충하고 영국 런던의 좋지 않은 날씨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게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테임즈 강변에서 밝고 맑은 햇살이 비추게 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주인공의 이름인 케이트의 성은 걷는 사람을 뜻하는 워커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 삶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을 연출한 임술래 감독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IPK 브라더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낮은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카메라에 담아온 임순례 감독. 그런 그녀가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영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이후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라는 독특한 영화로 관객 앞에 나섰다. 여성 감독 특유의 시선으로 리얼리즘 영화의 진수를 보여줬던 임순례 감독. 대한민국 소 중에 이렇게 경치 좋은 바닷가 구경하는 소가 어디 있겠냐.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도 너밖에 없을 거야, 새끼야. 지금부터 관객들과 담백한 소통을 시작한다. 사실 영진이 지원작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지원을 받은 거라서 뭐 어떤 영화를 만들든지 뭐 만드는 과정을 다 거쳐서 그 개봉이라는 그 이벤트를 맞이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딱 개봉이 잡히면 아, 이제 내가 운이 좋구나, 해피하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어떤 생각들을 영화로 옮기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불교의 어떤 철학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는 순간, 아,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 서사나 나래티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하여튼 작가의 상상력이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좀 신선한 영화는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고 보세요. 내가 이 소 진짜로 내다 팔아버릴 테니까. 이 소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소를 내다 팔아. 농촌 생활에 불만이 많던 한 남자. 홧김에 소를 팔러 나왔다가. 여보세요? 나야. 그 사람이 오랜만이다, 그치? 7년 만에 만난 옛 애인, 그리고 듬직한 소와 함께 7박 8일간의 여행을 하게 된다. 아니 너 어디 갔었어? 어? 야, 너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영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은 불교 철학을 밑바탕으로 주인공 선호와 소의 여정을 통해 오래된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임순례 감독스러운 색다른 멜로 영화다. 나에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대상이지만 내 마음이, 주인공의 마음이 굉장히 막
혼란하잖아요. 뭔가 불평불만이 많고 자기 농사짓는 현실에도 불만이 많고 시에서도 뭐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도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찾아와서 막 연락하는 옛날 여자친구도 싫고 뭐 그런 마음이 뭐 이렇게 혼란한 상태? 그 상태가 결국은 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를 가지고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결국은 소와 친구가 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마음 상태가 정화가 된 상태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라서 그 주인공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소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먹보가 자고 먹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 그분이 배우 매니저처럼 해결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연출부 안에 소 담당 조감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는 어떤 경지에 올랐냐면 나중에는 이제 먹보 그 뒤태만 보고도 이게 좀 똥을 쌀 것 같다, 오줌을 쌀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제 바로 삽을 들이대서 이렇게 간편하게 처리하는 그 정도 경지까지 올랐어요.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안에 이렇게 앵글 안에 자기가 들어가면 저희가 원하는 연기를 좀 웬만큼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 내 말 알아듣는 거야 지금? 소가 사실은 잘 앉는 동물이 아니에요. 잠잘 때를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소를 앉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앉을 때까지 기다려줬거든요. 그게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자기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맞춰간다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내가 죽은 피터를 놓고도 이렇게 경쟁해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렇게 괴로워? 그래, 괴롭다고. 내가 멀쩡한 닭 먹고 신소리야? 진짜 그렇게 괴로운 건지 이미 있지도 않은 괴로움을 네 기억이 새삼 만들어내는 건지 좀 잘 들여다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석같이 현실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현상이나 그 리얼리티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나 색감이나 뭐 음향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부분을 줄 수도 있는데 현실과 뭐 환상과 꿈이라는 게 어떤 것만이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는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었지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그 부분을 관객이 좀 몰라도 되겠다라고 이제 명확성을 덜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을 그대로 각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화가 서로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 앞에 이 주인공 말고 다른 분이 대관령 문학상에서 상을 받아서 속상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수상돼가지고 그 시를 읽는 분이 저희 원작자예요. 예, 직접 출연시켰어요. 거기 그 홀에 있는 분들은 다 김도현 작가 친구분 문인들이시고요. 제가 이제 그 영화 속에 배경이 되는 것 중에 좀 신경을 썼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닷가 장면하고 그다음에 그 벚꽃길 섬세하게 찾았고 근데 바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정된 바다가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다가 했는데 굉장히 색감이 좀 예쁘게 나와서 저희가 그게 또 이렇게 옛날 애인이랑 딱 화해하면서 만나는 장면인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비현실적인 색감 같이 보이잖아요. 마치 무슨 꿈같이. 그래서 정말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DI 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한수라고 그랬었나? 다시 만나서 반가워 한수. 5년 동안 생방송으로 인기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스타 DJ 선영. 마지막 방송. 갑작스럽게 악화된 딸의 건강 때문에 마이크를 내려놓는 그녀.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 네? 바로 정체불명의 광팬 동수의 협박이 시작되는데 이렇듯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로 하는 스타에 대한 팬들의 과도한 사랑.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왜 이런 거야, 왜? 저는 이 영화가 관심이란 게 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이나 특히 여대생들이 아나운서를 선망하잖아요, 직업으로.
그런데 그 관심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걸 참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그 수혜 씨가 대본대로 연기를 했겠죠. 본인이 그걸 모르지는 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역할에서 전혀 그 팬들의 관심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또 변질될 수 있는지 또 관심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모르는 것을 연기했다는 게 전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납득이 안 되기도 했고. 나한테 관심이 있어 하는 누군가가 있죠. 사실 그게 꼭 미디어를 통해서 관통하는 스타와 대중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나 관심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을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 관심 주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관심을 받아도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 남자가 관심 있어 한다고 해서 당연히 능숙하게 그걸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팬과 이 스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저는 수혜 씨가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광폭하고 흉폭한 팬 앞에서 당황하는 건 사실 리얼리티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저 우려했던 건 팬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유지태 씨가 연기한 이 광팬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공감했던 면이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리뷰를 보면 싸이월드나 뭐 트위터 이런 걸 하면서 자신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런 뭐 살인까지는 하진 않지만 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꼭 이제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반인도 연예인화 되는 게 또 트위터 같은 문화라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그 속에서 자기를 얼마만큼 노출해야 될지를 다들 많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자신을 얼마만큼 노출해야 될지 내 사생활을, 그리고 만약에 그 관심으로 뭐 연예인이나 텔레비전 노출되는 직업은 그 관심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감수해야 될 대가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영화인 것 같아요. 요즘 다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왜 트위터나 뭐 블로그를 하세요? 내 사생활을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을 흘리는 거죠? 소통에 대한 갈구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치면 이 영화에서 수혜 씨가 아나운서가 되지도 말았어야 되고 그냥 직장인이 됐어야 되고 그 팬들도 전화해서 그 아나운서와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의 본질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재밌는 걸 지적하셨는데요. 인터넷, 우리가 트위터나 블로그에서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죠. 하지만 아나운서와 이 유지태 씨와 수혜 씨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수혜 씨는 이게 직업이에요. 영화 속 안에서도 자기가 이걸 직업으로 받아들인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집에 일이 있으니까 이걸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그녀한테는 그저 직업일 뿐 그녀 자신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유지태 씨가 그거를 헷갈려하면서 이게 수혜의 전부이거나 모든 것이라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직업으로 접근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깔끔해요. 서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근데 우리는 블로그나 트위터를 할 때 보여주고 싶은 것과 보여줄 수 있는 것, 보여주기 싫은 것을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은 트위터하고 블로그를 하지 말자는 주의인데요. 훌륭한 IT 기업들한테 왜 공짜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나눠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 개인이 내 정보를 얼마나 오픈해야 될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이 영화에서는 그 기준이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동수는 선영에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미션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동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채 가족을 구하기 위해 홀로 범인과 맞서야 하는 선영. 올드보이에 이어 영화 속에서 광기 어린 스토커로 등장하는 유지태. 유지태의 열연을 기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 못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유지태 씨 연기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물론 뭐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예전에 올드보이 때의 연기를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그때 유지태 씨가 참 멋졌죠. 네. 사실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보면서 유지태 씨랑 참 잘 어울리긴 했어요. 수혜 씨도 수혜 씨랑 참 잘 어울리긴 했는데 약간 좀 식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연기 때문에 식상한 것이 아니라 전개 과정이 전혀 새로운 장면이나 새로운 구성, 새로운 어떤 놀랄거리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그건 알고 있잖아요. 수혜 씨랑 유지태 씨가 대결 구도인데 유지태 씨가 수혜 씨를 괴롭히고
끝에 누가 누구를 죽이게 될지 이 정도 다 너무나 평범한 그 한국형 스릴러의 올드보이보다 조금 못한 그 한국형 스릴러의 좀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올드보이 같은 스릴러는 다시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국형 스릴러라고 말씀하셨지만 약간 끝에 가면 그러니까 이 전개 과정 자체가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치열해 보이지 않고 끝에 가면 뻔한 형태의 결말 해소로 흘러가는 것. 그게 약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수혜 씨하고 유지태 씨는 제 역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이 아마 그 둘의 스테레오 타입을 좀 끌어내지 않았겠냐 싶어요. 수혜 씨의 단아하고 깔끔한 이미지, 아나운서 같은 이미지, 그리고 유지태 씨의 그 약간 올드보이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광기 어린 이 범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요리했던 것. 그러니까 식재료 자체는 좋은 거죠. 요리가 약간 설 익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지태 씨 연기를 보면서 그 눈빛이 신기주 기자님하고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얼굴이 닮은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악역을 하시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유지태 씨가 사실은 그냥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착할 것 같은데 그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눈에 그 광기와 또 그 죽음의 눈빛, 네. 사자라고 하죠, 왜 어른들이. 그런 게 들어있는 게 너무 잘 어울렸고, 수혜 씨도 역할은 잘 어울렸는데, 그 최송현 씨 연기 보셨어요? 전 처음에 최송현 씨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최송현의 또 재발견이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볼거리는 많았는데, 역시나 반전은 없었고, 전개는 식상한. 그 유지태 씨가 올드보이 이후에 참 많은 영화를 거쳤어요. 실패한 영화도 있고 흥행한 영화도 있죠. 사실 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같은 영화에서 보면 이 망가진 유지태가 나오고요. 올드보이에서는 이제 세련된 유지태가 나오죠. 여성 팬들이 당연히 올드보이를 좋아하겠죠. 이 영화에서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매력적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유지태 씨가 이런 역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그 착하게 생긴 남자가 이렇게 광기 어린 역할로 무너지는 게 관객들한테 쾌감을 주는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눈빛이 비슷하다고요? 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만 알았던 그녀의 마지막 2시간 방송은 악몽처럼 변해 그녀를 조여온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러한 긴박한 설정 속에서 말하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우리 지금 사회, 특히 서울, 우리 방송가를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작가, PD, 그리고 방송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아나운서, 또 그 팬들, 또 그런 방송가를 바라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걸 보면서 한마디로 참 표리부동한 한국 사회를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그런 유머들이 있지요. 9시 뉴스 데스크 뉴스를 진행하지만 아래는 뭐 청바지를 입고 위에만 양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실 방송이라는 건 보여주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필요 없죠. 이 세트조차도 사실 마찬가지일 테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왜 라디오가 배경이었는지가 좀 흥미로웠어요. 영화잖아요. 사실 라디오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데 사실 라디오하고 영화를 둘이 병치해 놓은 이유가 사실 감독의 정말 진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주는 걸 너무 쉽게 믿죠. 근데 심지어 라디오의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가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다 표리부동하잖아요. 그런 것들, 겉으로만 보여지는 세상,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또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거기서 이 사건을 은근히 잘 이끌어가고 해결해가고 단서를 주는 게 말을 못하는 딸이었잖아요. 전혀 네, 말을 네. 못하는 그 딸이 어쩜 그렇게 한마디 말하지도 않고도 연기를 잘하고 또 그 상황을 눈빛으로 잘 표현하고 그 아역 배우를 보면서 또 한 번 표리부동하구나.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영화지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훨씬 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사실 저는 영화 보면서 감독님이 수혜 씨하고 유지태 씨 연기 지도보다 아이 연기 지도를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말해주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유지태 씨도 있고 수혜 씨도 중요했지만 그 스토커의 역할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그 말 못하는 아역 배우가 던져준 메시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천편일률적인 배우 캐스팅이나 또는 그러니까 파격의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동안 약간
예전 로버트 니로의 더 팬 생각이 당연히 나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거에서 그 관계를 차용했다는 느낌도 있었고, 좀 재밌는 얘기긴 합니다만, 과속 스캔들에 이어서 아나운서, 라디오 DJ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아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송가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취재가 엿보여서 그것도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장르적으로는 최고 수작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던져주고 생각할 거리를 영화 보고 나와서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스릴러 영화가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재도 굉장히 잘 됐고, 또 그 아나운서나 뭐 작가, 또 그걸 듣는 팬들,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웰메이드긴 하지만 베스트는 아닌. 그래서 그러나 8,000원이 아깝지는 않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선영은 광적인 팬의 무서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여영, 신기주의 타인의 취향. 영화 심야의 F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우 서혜정입니다. 엄마가 오늘부터 녹색 생활을 선언하셨어요. 아침부터 모아놓고 독립선언, 아니 녹색선언이에요. 엄마는 폭풍 같은 기세로 국민 의례까지 하려고 해요. 건조하고 직설적인 말투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성우 서혜정. 엑스파일 스컬리 요원의 목소리 연기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의 특별한 영화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한 20년 정도 됐으려나?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메릴 스트립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했던 그 영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영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었어요. 아마 제가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는 그 극 중에 캐런인가요? 예. 그 인물의 어떤 느낌? 그 인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거를 100%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00% 공감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생각에 상대방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예, 그렇게 예전과 지금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덴마크 부유층 여성인 카렌이 아프리카에서 머무르는 동안 데니스라는 남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헐리우드의 거장인 시드니 폴락의 대표작으로 드넓게 펼쳐진 사바나 초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의 연기가 빛을 발한 수작이다.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속에서 그 메릴 스트립이 하는 연기를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성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연스러움을 자꾸만 대입을 시켰어요. 여배우로서 미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 속에 깊은 연기를 묻혀내는 거, 정말 그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성우 일을 하면서 그 목소리에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속에서의 그 메릴 스트립의 그 이미지를 묻혀내려고 많이 애썼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이 엑스파일의 스컬리이기도 해요. 멀더 표정이 이렇게도 느긋한 걸로 봐서 사건을 풀었나 보죠? 사자가 와서 총으로 쏴서 앞놈은 메릴 스트립이 죽이고 또 순놈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메릴 스트립 입술에 피가 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남자가 이렇게 탁
닦아주는 그 장면, 예, 그거는 뭐 여자들이라면 다 그 장면은 아마 인상 깊었을 거고요. 머리를 감겨주죠. who loveth well, both man. 한 번쯤 사랑하는 남자가 내 머리를 감겨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영화를 더빙할 당시에는 제가 성우로서 원숭미를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저희 장희진 선배님께서 더빙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더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를 제가 꼭 더빙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3 rifles, supplies for a month, and Mozart. 우리들의 우정은 선물로 시작됐다. 그 후 잡으러 가기 얼마 전 그는 나에게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주었다. 신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그리고 생각했지. 이제 알 것 같아. 신이 의도한 바를. 그 영화가 주는 저 나름대로의 메시지, 아니면 저의 느낌, 서로 구속하지 않는 사랑, 예, 자유로운 사랑, 그러면서도 정말 그 사랑과 우정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애정만이 아닌 우정도 함께잖아요. 예, 그런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삶이에요.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속에 완전히 쑥 들어가거든요. 제가 없어요. 영화 보는 순간에 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떨 땐 뭐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의 그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 동안 저의 삶이 있어요, 거기에. 안녕하세요. 좋은 영화의 지명혁 교수입니다. 하이 테크놀로지가 난무하는 현재 3D 애니메이션들. 하지만 최근 2D 애니메이션의 잠재력을 보여준 화제의 작품이 제12회 부천국제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레드라인입니다. 극한의 스피드를 추구하는 터프가이 순정남 JP. 그는 우주 최고의 레이싱 경기 레드라인의 레이서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룰이 없는 매우 위험한 경기인데요. 순수한 경주 이외에 각종 중화기까지 동원되는 불법 경기입니다. 이 거칠고 무자비한 경기에서 당당히 우승한 JP. 그는 모두가 주목하는 레드라인의 최강자입니다. 레드라인의 시간적 배경은 어떤 미래이지만 주인공 JP의 복고풍 헤어스타일과 가죽 자켓은 순정적이며 남성성을 강조하는 70년대 미국의 팝 컬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이 애니메이션은 JP의 동료 프리스비와의 우정과 헌신, 꿈을 갖고 도전하는 말괄량이 선호 씨와의 사랑을 통해 에너지 가득한 자유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분방함은 멜랑콜리한 질주의 공간 레드라인에서 그 절정의 순간을 선사하죠. 레드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감독 코이케 다케시가 손수 그려낸 작화의 충실함에 있습니다. 코이케의 스타일은 미국의 코믹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명하고 감각적인 색채의 유혹이 특징인데요. 배경에서 CG를 배제하고 오로지 컨트라스트 높은 색감으로
파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많이 많네. 또한 이 만화는 JP 역의 기무라 타쿠야, 여주인공 소노시 역의 아오이 유 등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배우들이 목소리로 참여하여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물 간 것으로 여겨졌던 2D 애니메이션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준 데드라인. 이 작품이 보여주는 파격과 패기, 그리고 실험 정신은 굳이 애니메이션 매니아뿐만이 아닌 일반 영화 팬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림니키 형제 그리고 스튜와 친구들은 오두막 소유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질 위기에 처한다. 사랑을 제외한 그 어떤 싸움도 값어치가 없는 법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며 스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양편은 수영으로 승부를 결정지려 하고 스튜의 사이로 사건은 일단락지어진다. 하지만 앙심을 품은 림니키 형제들은 스튜의 아버지가 죽던 날 기습작전을 펴 오두막을 장악한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스튜는 림니키 형제들과 전쟁을 결심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눈을 통해 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한 영화 작은 전쟁. 조금 전에 보신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등장했던 초원의 풍경화 같은 경치가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리는데요. 이제 귓가에도 영화음악까지 계속 맴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사운드 트랙까지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감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네마천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